네, 이것머니 21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이번 주에는 권혜리 기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손수호 기자는 오늘 또 그렇습니다. 이것머니에 앞서 네,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택했다는. 이거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자, 오늘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신한은행에서 네.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거를 냈어요. 10,000명한테 네, 20살에서 64살까지 10,000명. 약간 이걸 이제 분포를 좀 둬서 네. 10,000명한테 경제 이메일로 활동을 하는 분들로. 조사를 한 겁니다. 저는 네. 이런 조사가 상당히 좀 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신한은행이 이걸 2016년 이후로 5년째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근데 신한은행이 사실 빅데이터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제가 뭐랄까 그 인터넷 은행들 포함해서 이런 걸 제일 잘해요, 진짜. 네네네. 되게 독보적으로. 음.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그게 좀 눈에 띄어서 전에도 뭐 이런 결제 데이터나 이런 거 물어볼 거 있으면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 많이 신한카드나. 물어보거든요. 네. 네, 신한은행이나 신한카드나. 근데 요것도 2016년부터 매년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매년 나름대로 테마를 잡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네. 또 보면은 2016년에 처음 데이터 나왔을 때보다 점점 더 이 자료의 자체도 그렇게 약간 되죠. 업그레이드가 네, 되는 쌓이니까. 게 보이니까 네.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자기들이 잡은 테마가 일단 어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금융소득, 그다음에 뭐 대출 현황, 그로 인해서 얻은 부동산 자산의 변화, 그다음에 돈 어디다 쓰시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사를 했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공유 경제, 카쉐어링 이런 쪽에 어떻게 보통 쓰시고 있나와 뭐 어떤 특히 2030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에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 뭐 축의금, 부의금, 그다음에 결혼에 들여야 되는 돈 얼마라고 생각하나 이런 것들을 테마를 좀 뽑았던데 좀 들여다보면은 재미있는 것들도 있고 진짜 사회 변화를 좀 보여주는 것들도 있어서 개략적으로 관심이 설명을 가더라고요. 드리면 이게 이제 통계청도 이런 자료를 만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에 대한. 네.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어떻게 버느냐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뭐 국가 경제나 혹은 생활 경제를 판단할 때도 네.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니까 통계청에서 2018년 거까지 나온 걸 보면 1년에 전체적으로 전체 네. 가구별로 보죠. 네. 가구별로 보는데 통계청 거는 1년에 120만 원 평균 늘어난 걸, 소득이 늘어난 걸로, 네. 월에 10만 원 늘어난 걸로 나왔는데 네. 신한은행 것도 18년에서 19년 가는데 월에 10만 원씩 네. 비슷하더라고요. 늘었어요. 네. 가구 소득은 10만 원씩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하죠. 네네네. 도대체 얼마나 버는 거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평균이 48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에 월 소득이. 근데 요거는 그 항상 이런 약간 소득 얘기 나오면 또 약간 좀 민감하시잖아요. 근데 원래 이런 가구 소득은 원래 1인 가구는 빼고 해요. 1인 가구는 아예 통계에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는 특히 1인 가구가 적었을 때는 더더욱 뭐 유의미하지 않았고, 네. 왜냐면 그것까지 다 넣어서 평균을 내버리면 오히려 그 가구 수가 많은 가구들에서 왜곡이 일어나고요. 지금은 1인 가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통계에 넣어야 된다는 거는 그 공감들을 하시지만, 근데 또 1인 가구는 당연히 소득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4인 가구, 3인 가구랑 같이 섞어서 하면 이게 평균의 왜곡이 너무 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요 486만 원이라는 숫자를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거 비슷하더라고, 통계청이랑. 예. 보면은 이제 그 20%씩 잘랐어요. 네. 그러니까 구간을 20, 40, 60, 80, 100. 그러니까 네. 이제 5개로 나눈 거죠. 사람 네. 5개로 나눴는데 보면은 3구간, 4구간.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있는 분들의 소득이 상당히 네. 많이 오른 걸로. 네. 많은 가구가. 네. 3구간이 11만 원 오르고 4구간이 16만 원이 네,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네. 이게 이제 퍼센티지로 치면 한 2%, 2.5, 2.6 요 정도인데 어쨌건 간에 그 부분이 많이 올랐고 네. 뭐 1구간, 2구간. 그러니까 가장 좀 소득이 적은 20%, 20에서 40% 이쪽은 4만 원, 5만 원 네. 올랐어요. 18년에 4만 비해서. 원. 그다음에 가장 소득이 많은 분들 맨 위에 20%는 10만 원입니다. 딱.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주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어쨌건 간에 중간 허리 쪽의 소득이 많이 늘었다. 그 통계청 자료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중간 허리 쪽의 소득이 많이 올랐다라는 네, 그랬어요. 부분. 그러니까 상위권보다 네. 중간 부분의 소득이 많이 올랐다는 건 상당히 뭐 긍정적이라고 네, 네. 볼 수 있겠죠. 이게 우리 원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네. 원인은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네. 소비는 뭐 그렇다고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이건 짚을 게 없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그 사실 이것도 통계청에서도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구간, 그러니까 맨 하위 20%하고 상위 20%에서 네. 대출을 좀 갚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작년에도 사실 논쟁이 좀 됐던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이런 복지 정책 같은 걸로 하위 20%의 돈이 좀 풀린 것에 대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풀린 돈인데 빚값이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는 사실 이분들이 빚이 많이 있는데 하위 20%가 그만큼 가계 부채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빚이 줄어들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것은 그렇죠. 소비 진작이 되고 네네네.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통계청에서 그 하위 20%가 확실히 빚을 좀 갚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조사가 작년에 있었던 게 있는데 이것도 겹치더라고요. 하위 20%의 분들이 대출 규모를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것에 대해서 좀 가계부채를 갚아나가는 모습이 나왔다. 그것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예,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결국은 소비 진작도 되고 이분들의 그 어떤 삶의 질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대출 갚는 소비 부분에 있어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저소득층은 월세 부담이 되게 역시 주거비 부담이 크더라고요. 네. 저소득층은 주거비 부담이 크고 이제 있는 분들은 교육비로 많이 쓴다. 네. 뭐 이거는 뭐 예. 근데 이게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비에서 교육비의 비중이 적고, 네. 근데 그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소득층 중에 노인 1인 가구나 1인 가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 평가는 예. 저소득층 그러니까 이 약간 일구간 이쪽은 젊은 층들이 예. 미혼자 비중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육비가 낮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 미혼자도 그렇고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비가 나갈 게 없다. 그러니까 아예 그 저소득 중에서 가구 형태상 교육비가 나갈 필요가 없다 보니 거기들을 합치다 보니까는 비중이 줄어든 것도 있고, 뭐 두 번째로는 뭐 익히 그냥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소득이 적다 보면은 교육에 신경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그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긴 한데 확실히 그런 아예 교육비를 쓸 필요가 없는 가구가 꽤 있을 것이다라는 건 일단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저소득층이랑 그 최상위 20%랑 교육비 차이는 정말 많이 나기는 했다. 많이 나요.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 비중 중에서 보면은 거의 뭐 최상위 20%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거의 뭐 식비만큼 쓰는 수준이에요. 원래 어느 나라나 어느 집이나 사실 식비가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좀 자산의 여유, 그 소득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거의 식비만큼 교육비를 써요. 근데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봐도 상위 20%에서는 교육비가 14.6%, 전체 소비에서 14.6%를 차지하는데 하위 20%에서는 이게 3% 차지하고 뭐 월로 치면은 3만 원 정도여서 사실 교육비로는 하위 20%와 상위 20%가 20배 차이가 났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들이 하위 20%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거는 좀 감안하고 약간 그것보다는 조금 격차가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참 뭐랄까 그 교육으로 어떤 클래스가 조금 나눠지는 그런 측면은 여전히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게 이 통계에서 드러난다. 그런 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어차피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또 부분이 있는데 네. 보면은 그 하위권들 네. 좀 돈을 적게 버시는 분들 쪽에서는 사실은 저축을 하위 40%는 감소하는 네. 저축을 덜 하게 되는 네. 상황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1년에 그러니까 원래 4만 원, 네. 5만 원 정도의 소득이 늘긴 했습니다만은 네. 물가 오른 거 생각하면 사실 4만 원, 5만 원이 뭐 충분한 금액은 분명히 아니긴 네. 해서 결국은 저축할 여력까지는 네. 없는. 근데 이제 3구간, 4구간 아까 말씀드린
40에서 80% 구간은 뭐 많이 늘었습니다. 저축이 네. 많이 늘었는데 요 이제 소득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저축이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빚은 갚으셨는데 저축까지는 못한 좀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빚도 아주 하위 20%만 조금 네. 갚았고 네. 이 구간이라고 부르는 네. 이분들은 또 그렇지도 그러니까 못해요. 그 위에서 두 번째. 네. 네, 거기는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않더라고요. 결국은 이 통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이 10,000명의 이메일 조사로 봤을 때 작년의 경제 상황은 허리 쪽의 소득이 분명히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통계청은 2018년까지 음. 의 어떤 결과만 아직까지 나와 있고 2019년은 이제 통계청은 그만큼 공을 들여서 네. 이건 국가 통계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있어야 나오죠. 거의 네. 연말쯤 가야 나오는데 통계청 부분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이 그러니까 40에서 80%에 있는 중간 허리하는 쪽에서의 소득은 많이 늘었는데 네. 1분위와 2분위 그쪽이 조금 이 40% 이하 쪽이 소득이 생각만큼 늘지 않았다. 네. 생각만큼 늘지 않았고 그것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들 우리가 예측 가능하듯이 네. 자영업자와 일용 근로자들의 소득은 상당히 늘지 않았고 네. 자영업자는 0.2% 네. 소득이 늘었어요. 17년에서 18년. 네. 요거 이제 두 개를 지금 제가 섞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자영업자와 임시직들은 상당히 어렵고 상용 근로자들의 소득은 확실하게 올랐다. 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네. 저희 몇 번 얘기했지만 자영업자가 뭐 과다한 건 맞으니까 네.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건 고민이. 너무나 뻔한 얘기긴 하지만은 통계 자체가 그렇게 나와버렸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소득이 많이 늘고 네. 든든하게 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기 그게 때문에 이제부터 고민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질 좋은 일자리가 근데 많으냐, 많아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물음표가 있는 상태니까 그런 일자리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이제 그 고민을 이제부터 좀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거는 그런 뭐 단계가 누가 아닌가. 하든 간에 네.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네. 내정자였는데 일단 오늘까지의 상황으로서는 나는 안 하겠다는 지금 다시 어제 그 사달이 나서 안 하겠다는 뭐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네.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네. 경제 전문가가 다음 대통령이 돼야 된다. 물론 자기가 경제의 어떤 그런 전공이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주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정말로 다음 대통령은 좀 경제에 완전히 뭐 해박할 필요까지는 없을지 몰라도 네. 상당한 이해가 있고 그런 또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떤 철학을 좀 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일자리 문제라는 것이 그만큼 복합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통계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3구간, 4구간, 그러니까 40에서 80% 개선되고 그 위에 상위 20%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난 부분은 어쨌든 네. 뭐 효과가 있는 건데 네. 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하위 40%가 조금 더 네. 올라올 수 있도록 네. 그냥 이렇게 근근히 솔직히 이거 보면 근근이잖아요. 네, 4만 원, 5만 원 늘어나서 저축은 못 하고 네. 빚도 사실은 뭐 갚았다고 해봐야 뭐 또 거기서 거기고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좀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 코로나가 워낙 급해서 그래서 사실 여기 재미있는 테마 조사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네 그게 조금 이건 2019년을 본 거라서 상황을 평상적인 상황 가정한 본 거죠. 거라서 네, 네. 사실 코로나 이후에도 이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좀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이번에 이거를 작년에 신한은행이 이걸 준비했을 때 테마로 잡았던 거는 렌탈 서비스랑 일종의 공유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정기 배송이나 카쉐어링 같은 걸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일단 렌탈 서비스 그리고 카쉐어링, 뭐 정기 배송 이런 거를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그 이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런 게 굉장히 뚜렷하게 좀 나타났거든요. 특히 좀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40대까지
20, 30대랑 40대까지는 정기 배송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품목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것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들이긴 한데 정말 다양한 품목들을 정기 배송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러고자 하는 의향도 보이고 렌탈 서비스도 특히 렌탈 서비스는 3인 이상 가구들이 많이 이용하긴 했는데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목돈 들이느니 그냥 렌탈 서비스로 가는 그 모습이 좀 뚜렷하게 보였어요. 이 통계에서는. 근데 이제 좀 의외였어요. 렌탈 네.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렌탈이 많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렌탈 쓰는 게 제가 여기서 봤는데 저는 렌탈을 하나도 안 쓰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네, 네. 렌탈을 하나도 안 쓰는 입장에서는 렌탈 서비스 이용률이 42.6%라는 게 피디님 집에서 렌탈을 뭐 하세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나 여기만 해도 지금 이게 표본이 너무 적긴 한데 근데 정수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렌탈 많이 하긴 해요. 지금 72.3%로 나와요. 정수기 렌탈이. 정수기 그 렌탈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저는 정수기 이제 28%에 들어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네. 근데 뭐 보기 보면은 진짜 별걸 다 전자레인지랑 오븐 렌탈도 뭐 있고요. 그건 물론 한 자릿수긴 하지만 그다음에 그게 되게 늘어났던 게 침대 매트리스 쓴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두 자릿수로 쓰고 있고 뭐 비데, 건조기, 반려동물 용품, 공기청정기, 음식물 처리기, 안마기, 안마의자 이런 거를 특히 정수기랑 안마기, 안마의자를 진짜 렌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요새 그 바디프렌드에서 네. BTS 광고를 하잖아요. 아 그래요? BTS가 광고 모델입니다. 아. 근데 그래요. 정말 최고가일 텐데 네. BTS가 이렇게 안마의자에 앉아갖고 시원해 이런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광고인가? 그 타겟이 누구인가? 네. 그러니까 BTS를 보고 안마의자를 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닐 거고 그래서 그러지 않겠어요? 결국은 같이 사는 아이나 젊은 손자 층. 손녀가 할아버지 이거 해요야를 기대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모르겠어요. 들더라고요. 거의 뉴스 끝나면 네, 이제 네. BTS가 계속 안마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 광고를 하는데 아, 이걸 보고 나니까 렌탈업이 그쪽으로도 1인 가구, 2인 가구들도 굉장히 지금 렌탈을 많이 하는 걸로 조사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마기를 1인 가구 중에도 9.8%가 렌탈을 해서 쓰는 걸로 나오는데 네.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9.8% 1인 가구 중에 9.8%가 안마의자를 렌탈을 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사업하는 쪽에서는 아직 90%가 안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 이 렌탈업이 굉장히 그 소비재 업계에 아주 초유의 관심사긴 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것도 넓게 봐서는 공유 경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점유하고 돌려 쓰는 그런 식의 그 모델인데 목돈을 들여서 사기보다 그냥 일정 기간 내가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할 거라서 그쪽으로 많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소비자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저도 야 그런 것까지 빌려 쓰겠어? 라고 하던 것들이 실제로 많이 왜냐면 이게 지금 20세에서 64세까지 10,000명을 심층조사한 그렇죠, 거잖아요. 10,000명이니까. 이거 네. 상당히 설문조사치고 큰 겁니다. 큰 네, 거고 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 꽤 그냥 10,000명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 표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추리는 거니까 원래 컨택 자체는 3만 명 넘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10,000명의 유효 응답을 받아서 한 거더라고요. 그렇고 정기 배송, 그러니까 구독 경제, 우리 이것도 이것만에서 얘기했던 것들인데 이것도 정말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복수 응답이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 쓰는 분들은 2개, 3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긴 해도 일단 반려동물 용품 같은 거 구독 경제로 쓴다. 그리고 의류 같은 거는 이거 약간 공유랑 결합해서 몇 벌을 한 달에 빌려받고 그걸 다시 돌려주고 이런 종류의 서비스도 있거든요. 렌털도 반려동물 네. 용품이 많아요. 6.5%. 그러니까. 6.5%. 그러니까. 그러고 뭐 꽃, 커피, 화장품, 영양제, 식료품, 생필품, 뭐 신문 잡지랑 유제품은 원래 있었던 거고 그건 워낙 원래 많고 그렇던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물건 쪽으로는 별로 타격을 받을 것 같지 않은데 장기 렌탈은 모르겠는데 좀 아주 일시 렌탈 같은 거 있잖아요. 카쉐어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조금 타격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조금 있죠. 왜냐하면 어떤 위생이나 좀 전에 그거를 쓴 사람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도 지금 뭐 네. 우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뭐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유지가 가능하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 이제 여기 세부적인 뒤쪽에 앞에 그 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위에 방금 얘기한 렌탈이나 뭐 구독 경제나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더 눈길이 가는 부분은 투잡 쪽이었습니다. 예. 투잡 쪽이 2018년에 8.1%였는데 2019년에 10.2%로 네. 꽤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10,000명 중에 10.2%니까 그죠? 네. 경제활동자 중에 10명 중에 1명. 저는 굉장히 많은 숫자. 맞아요.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는 투잡, 쓰리잡 뭐 이런 얘기를 네. 뭐 그쪽에서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많이 하는 거다. 그리고 투잡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유를 왜 투잡을 하느냐? 그랬더니 생계형이 65.7%. 네. 결국 뭐 3분의 2는 생계형. 뭐 이제 투잡을 하는 사람 중에 이제 좀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전문성을 가지고 뭐 학원에 가서 내가 그 네. 일과 시간 마치고 가르친다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해피한 투잡인 거고 네. 이 투잡은 그러니까 65.7%를 차지하는 투잡은 결과적으로는 정말 빡빡해서 네. 하는 거겠죠. 그렇더라고요. 소득 구간을 보면 네. 예, 정말 투잡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그게 2018년에 비해서 상당한 수로 늘어날 수 있었던 거는 그 우리가 이것만 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플랫폼 노동, 그러니까 뭐 택배나 이런 것에 그 참여하기가 좀 더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런 홍대 같은 데 있잖아요. 취재를 나가봤더니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이렇게 과제하다가 내 주변에서 뭐가 이제 주문이 뜨면 어차피 배달할 곳도 학교에서 내 도서관에서 가깝고 그 음식점도 도서관에서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택배로 등록을 해놨다가 그거 이렇게 배달하고 와서 다시 공부하고 이런 학생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학생의 학생도 그렇고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원래 뭐 쓰리잡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 약간 부동산 쪽에 하시는데 이게 비수기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를 주로 하고 약간 시즌이 오면 다시 부동산 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예. 일반 사무직 공무원이 44%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분들, 기능직, 생산직도 11.9%니까 사실 그런 파트보다는 실제로 소득이 부족해서 네. 그러니까 원잡 쪽과 투잡 쪽을 나눠놨는데 원잡 쪽은 본업에서 323만 원을 버는데 투잡 쪽은 228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소득이 적어서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결국 투잡을 뛰는 거고 투잡해서 평균 버는 돈은 54만 원. 평균 투잡 근로시간이 45.5시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2시간제 얘기를 하는데 네. 본업에서 52시간을 채우고 나서 결국은 부업에 가서 45시간을 더 뛴다는 계산이 나오면 이걸 더해보면 한 100시간을 일하는 분들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10% 존재한다. 근데 시급은 12,000원으로 결국 계산이 돼요. 그런데 현재 투잡 중인 사람이 아까 10.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4.5%는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 이게 이제 계획 반반임인 사람이 33 따로 그걸 계산했기 때문에 24.5%가 할 생각이 있다는 사람들은 정말로 할 생각이 있는 쪽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네 개로 나눴으니까 할 생각 없다. 반반 정도 해야 되겠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투잡을 뛰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겠죠. 8에서 10 됐으니까 뭐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럼 이제 투잡을 뛰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아까 얘기한 플랫폼 뭐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또 하는 회사들이 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을 좀 안타깝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왜냐면 이게 뭐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투잡 쪽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신한은행의 평가는 월 소득이 그러니까 주 52시간으로 월 소득이 줄고 경기 불안과 고용시장 불안감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하는 대리운전, 택배, 재택 부업 이게 워낙 또 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한 걸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동산 하시는 분도 이렇게 막 그러니까 비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이 되게 많죠. 수입이 너무 이게 왔다 갔다를 하고 특히 약간 분양이나 이런 쪽에서 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뭔가 프로젝트가 하나 뜨면 거기 이렇게 막 몰렸다가 또 너무 갑자기 일감 없고 이런 분들은 투잡, 쓰리잡의 어떤 그런 거가 되게 니즈가 그렇더라고요. 여기다 이제 통계청 자료를 결합을 해보면 네. 통계청 자료에서 이 부분에 아마 어떤 분석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빼왔는데 네.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구주가 그러니까 가구주가 3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가구는 그러니까 연 소득이 네. 1,000에서 3천만 원 사이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40대와 50대가 가구주인 대한민국의 가구에서 네.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소득이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가 가장 사람들이 40대, 50대 가구주가 많냐면 1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의 함정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40대, 50대 가구에서 1억 이상 소득을 버는 가구가 50대 같은 경우는 24.3%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은 1억 이상을 벌어요. 네. 40대도 21.8%, 그러니까 5분의 1은 1억대를 법니다. 그러니까 1억대 버는 사람이 한 가구,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든 뭐 3명이 벌든 어쨌든 가구 전체로. 가구 전체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억을 이상 버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뭐 40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만 쳐도 한 60%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40대가 돈을 가장 많이 벌어야 되는 네. 시기고 가장 네. 왕성하게 뭐 자녀들도 네. 키우고 부모님도 모시고 네.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세대라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걸 쪼개 보면은 상용 근로자인 경우가 네. 결국은 1억 이상인 경우가 24%,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65%까지 들어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나 임시 일용 근로자로 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밑으로 확 네. 평균이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거죠. 결국은 투잡 쪽과 이걸 결합을 해봤을 때 이런 상용 근로자이면서 40대, 50대인 경우들은 투잡은 잘 당연히 안 갈 텐데 결국은 임시 일용 근로자 혹은 자영업 네. 하시는 분들까지 이런 분들이 투잡을 상당히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 네. 자체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음식 같은 거 뭐 이렇게 요기요나 뭐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서 들고 오시는 분들이 헬멧으로 얼굴을 다 가리고 요새 이제 마스크까지 하고 오시니까 근데 낮엔 또 무슨 일을 한참 하고 네. 밤에 이걸 이제 투잡으로 뛰시는 분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은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아니 저번에 그 코로나19 확산됐던 거기 콜센터 거기도 보면은 주중에는 그렇죠. 예, 콜센터에서 일하시고 네. 주말엔 또 편의점 그러니까 정말 주 7일 근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동선이 되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통계들 상당히 좋아하고요. 좀 여러 가지 단면을 경제 활동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종류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 신한은행 보통 사람 이 금융 보고서 이거는 아직은 인터넷에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죠? 예, 인터넷에는 안 올렸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아니, 그리고 사실 요거 또 재밌는 게 차 관련해서는 네네네. 그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지금 그거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사실 젊은 사람 이것도 약간 조금 양분이 되는 게 있어요. 조금 약간 이런 쪽에 거부감이 없다거나 앞으로 미래형 어떤 비즈니스 모델, 소비 모델 쪽에 좀 더 친숙하다거나 좀 호감이 있다거나 카쉐어링으로 그냥 하겠다. 근데 저도 이렇게 뭐 20대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 우리 회사 친구들 말고 아니 나는 뭐 굳이 내가 차가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굉장히 진짜 빈번하게 그런 카쉐어를 분들 많이 이용하는 하죠. 있었어요. 예, 예, 예. 한편으로는 근데 또 요새 그 수입차가 되게 인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선호가 되게 늘어나는데 보면 이 통계를 보면 이게 그 수입차와 우리나라 차의 가격 차가 별로 안 나서 나는 수입차로 가겠다는 비중도 상당히 있는데 한편으로는 가격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남들한테 꿀리지 않기 위해서 좀 약간 그래도 좀 번듯해 보이기 위해서 수입차를 내가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어도 나는 사야겠다는 응답도 꽤 있는 거예요. 약간 그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사회 분위기긴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물론 한 방향으로 어떤 소비하는 마음들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되게 좀
언뜻 보면 조금 방향성이 굉장히 크게 다른 그런 패턴들이 이렇게 계속 나타난다. 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되게 그렇게 소득이 높지 않은 구간에서도 좀 무리가 되더라도 수입차를 사고 싶다는 응답이 또 꽤 보여서 그게 또 실제로 주변에서 또 보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좀 눈에 띄기는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맨 뒤에 사실은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근데 좀 언제 공개가 일반 분들한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재밌습니다. 근데 맨 뒤에 사실은 또 눈길을 끄는 게 20대 미혼과 3040 미혼들의 예. 이 또 소득과 소비 네네네. 통계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통계들은 돈 되는 통계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맞아요. 이 약간 이런 타겟을 해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거나 혹은 이런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야, 이 사람들은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자체가 상당히 좀 힌트가 되죠. 네. 그런 점에서는 이 3040 미혼 중에 소득 상위 20%는 연에 565만 원을 그러니까 월에 꽤 많이 벌어요. 네. 20대 미혼도 441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20% 상위 20%입니다. 20%. 네. 그러니까 뭐 눈길이 이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죠. 네, 그죠? 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데 식비도 참 많이 쓰고요. 네. 연애나 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식비도 참 많이 쓰고 그다음에 여가 취미도 굉장히 많이 네. 씁니다. 일반적으로. 네. 이 부분도 참 눈길이 많이 가요. 교육비도 꽤 써요. 1인 가구인데. 그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뭐 영어 공부를 좀 더 한다든지 네네네네. 뭐 자격증을 좀 더 따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단 좋은 직업을 갖게 됐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 연령대에서 고소득이 되고 나니까 또 거기서 일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또 좀 더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 같은 게 그런 고소득 20대에서는 좀 가능한 게 아닌가. 특징적인 부분은 네. 근데 이제 20대나 30, 40대 미혼과 공통점이 네. 그 소득과 상관없이 주거비는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소득층은 물론 주거비가 확 뛰긴 하는데 네. 0부터 80%까지는 주거비는 또 거기서 거기에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주거비하고 통신비까지. 네. 주거비 통신비는 거의 일정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좀 소득이 적은 미혼들 같은 네. 경우는 깝깝하겠다 진짜 네. 이것만 봐도. 네, 어쨌든 그리고 집세는 비슷하게 나가고 전화기도 비슷하게 쓰고 통신 비슷하게 쓰는데 결국은 줄이는 게 먹는 거더라고요. 좀 저는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통계청 같은 경우 국가 통계는 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이런 이제 금융회사나 외부에서 만드는 걸 뭐 날탕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네네. 약간 좀 초점을 좀 다양하게 해서 그때 맞춰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데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뭐 약간 이제 이번 통계는 사실 뭐 그렇게 튀진 않습니다. 네네. 통계도 튀는 통계를 낼 때도 있을 거고 뭔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든가 뭔가 그런 네네네. 걱정을 하는 수준도 있을 건데 이번 건 뭐 그렇게 튀는 건 없었어요. 네, 근데 그냥 재밌었어요. 그런 부담을 지고 사실은 만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연구소들은. 그렇죠. 네. 야, 이거 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좀 그런 부담이나 어떤 제한 없이 네. 상당히 다양한 통계를 좀 내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이해를 요새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걸 좀 기회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드네요. 이거 보면 저희 같은 결론을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중간층들의 소득이 좀 두툼해졌고 네. 비교적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네. 누구도 만족 못하죠. 돈을 뭐 작년보다 한 10만 원씩 더 벌어도 만족은 못할 건데. 근데 하여튼 중간층이 약간 두툼해졌고 네. 뭐 대신 저소득층도 늘긴 했습니다만 조금 아쉽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 밑에 사람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튼튼한 일자리를 어떻게 더 많이 만들 것이냐. 요새 분위기는 코로나 때문에 튼튼한 일자리도 장담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네.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쵸. 여러 가지로 그런 점에서는 사실 작년에 여기서 상당한 고소득, 상당한 상용 일자리 이런 데 계셨던 분들 중에 지금 무급휴직 들어가 그러니까요. 있고 그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기업별 얘기 좀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도 있었는데
너무 초기라 음. 사실은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네. 뭐 이런 기업들만 지금 도드라지게 얘기가 나오지만 조금 지나면 기타 등등의 회사들도 상당히 맞아요. 많이 나와서 그때쯤 그걸 한번 더 얘기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초입이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재난지원금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녹음이 한번 잘못돼가지고 공지도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올라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그날 오후에 일이 많이 벌어져서 네. 총리가 나섰다거나 하는 것이 그날 오후였기 때문에 네. 오후 늦게였죠. 사실 굉장히 오후 늦게 그러니까 조금 그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 저희가 그 전에 얘기한 게 떠가지고 타이밍상으로는 그런데 저는 그 타이밍도 빠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총리가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도 또 기재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한 반발이 있었어서 총리가 구두로 그 1차관에게 기재부 1차관이 회의에 왔는데 돌아가서 똑바로 얘기해라. 깝치면 그냥 확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나 말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았다는 해명 자료는 또 냈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날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론을 하는 건 좋아요. 네네. 당연히 해야죠. 네. 다양한 의견을 내야 되는데 다양한 의견을 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났으면 네. 이게 무슨 대단히 뭐 세상 뒤집어질 일이 아니라면 수용을 해야죠. 그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4대강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뭐 여러 그때 부처에 출입할 때지만 그때 이런 잡음 낸 공무원들 별로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한테도 막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뭐 이런 차원에서 이건 뭐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 물론 그 공무원들과 지금 공무원이 다르고 그 태도가 맞았고 이게 뭐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토론은 뭐 물론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끝났으면 토론이 끝났으면 그리고 어느 쪽이 어쨌든 간에 키를 줬으면 가야죠. 군소리 할 때입니까? 지금 급해 죽겠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어떤 분이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대하던 언론이 그런 언론을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하는 기사를 쓴 적도 없고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도 없고 뭐 대통령제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결국 결정하는 해야 될 정치적이나 혹은 뭐 그런 결정을 해야 될 포션이 많은 거가 현실이고 이건 이 건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랬어야 되고 어느 언론사에서 그 이번 총리의 어떤 그런 결정이 대통령 아이디어였다라고 또 썼는데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총리가 나서서 결정을 우리 방송 이후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녹음이 회복이 돼서 올라가는데 늦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났고 뭐 오늘 이제 통과가 되죠. 오늘 국회 통과가 되고 이제 29일 5월 중순쯤에는 돈을 받아볼 수 있는 저희도 받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네. 기부할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근데 받아서 제가 기부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코로나19 관련해서 기부를 좀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저는 그냥 잘 쓸 생각입니다. 어차피 제가 드리면 거기서 또 쓸 테니까. 아니 어차피 저는 그냥 제가 쓰는 것도 어쨌든 간에 취지에 부합한다. 맞아요. 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럼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건 있어요. 네.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왜 그 초창기부터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좀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니시계가 워낙 또 이니시계 워낙 인기였잖아요. 근데 정말 소량으로 만들어서 네네. 이게 대통령 시계 가지고 사실 장난치는 사람도 워낙 많고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그걸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회사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라든가 뭔가 이렇게 이벤트에 정확하게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의 정도에게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기부를 한 사람에게 이니시계를 하나씩 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우스갯소리가 너무 이니시계 인플레가 아닌가 뭐야 이거 너무 그거는 희소성이 아니 뭐 희소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뭐 아니 그러니까 이니시계 같은 뭔가 굿즈, 이게 기념품 굿즈 이런 거를 혹시 뭐 예를 들면 당신의 기부 그럼 괜찮아요. 뭐 감사드립니다라든가 뭐 이런 문구 같은 게 들어가서 뭔가
그냥 돈 내고 땡 기부하고 땡 이게 아니라 뭔가 기부했더니 뭐 이런 게 있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굿즈가 만약에 맞아요. 있다면 아니 뭐가 그 실물 제조에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죠. 예. 그것도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재밌네요. 기부 굿즈. 스토브리그 굿즈. 그 드라마 하고 나서 물론 지금 야구를 제대로 개장 안 했을 때 SK가 이제 그걸 가져가서 뭐 드림즈 뭐 하기도 하고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그 굿즈를 파는데 굿즈가 꽤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 굿즈를 원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그런 것도 상황에서는. 있어요? 그 드림즈 근데 유니폼. 약간 굿즈 문화도 있어요. 저 사실 친절한 경제에서 한번 굿즈 취재하고 한번 쫙 한번 했을 거 생각했었는데 요새 그 굿즈가 그러니까 책도 책을 사려고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책이 주는 굿즈가 예쁘다 그러면 그게 막 그렇죠, 전파되고 그렇죠. 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뭐 시계가 아니더라도 네네. 뭔가 그런 좀 소박한 거라도. 소박한 정부의 네. 정부의 어떤 마음을 담은 뭐 그런 굿즈를 만들어서 혹시 그 기부하는 분들에게 준다면 네. 뭐 일부 동참하는 분들이 더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럴 수 생각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들더라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받아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모조모. 생각하신 뭐가 있나 아니 봐요. 뭐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어쨌든 빈대떡도 지역 먹고. 상품권 형태로 네. 나오게 될 거라서 네네. 뭐 근데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그 마트에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형 마트 중에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요. 뭐 그래요. 또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번에 준 저 초기에 지금 이제 그 재난지원금 형태로 저소득층에게 미리 나눠준 거 같은 경우는 네네. 기프트 카드 형식으로 나눠줘서 대형 마트도 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지역 상품권 좋네요. 대형 마트는 안 되게 하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용천은 제한을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경제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는 10분 이해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용천은 최소한으로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월 연매출 10억 이하의 가게. 네. 예를 들면 그럼 이런 식의. 상당히 큰 거예요. 근데 연매출 네. 10억이면 편의점 같은 데가 그러니까. 포함이 되니까 네. 연매출 10억이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순익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꼭 그렇게 큰 데가 아닐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어떤 가게일 수도 있고 그 정도 제한은 해줘야죠. 연매출 10억 뭐 이 정도의 제한은 해줘야 네. 결국은 경제 활성에 지금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복지냐 네. 경기부양용이냐 네. 뭐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이제 경기부양용이 돼버렸어요. 네. 복지가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네. 받았으니까 경기부양용이라면 경기부양에 맞는 어떤 장치들을 더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연매출 10억 이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라고 네. 생각하고 5월 11일이라고 했나요? 그때쯤 지금으로는 뭐 네. 그러니까 이게 100%가 되면서 시기가 빨라진 건 맞습니다. 네. 70% 계산을 해야 될 번거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적시타가 중요한 5월 중순에 어쨌든 빨리 돌려서 그게 전 국민의 어떤 네. 다시 돌아서 다른 사람들의 소주머니로 들어가서 경제를 돌리는 효과를 내야 되는 거니까 네. 저는 이제 100만 원 혹시 100만 원 안 되겠죠. 4인 가구가 아니니까. 하여튼 3인 60. 금액을 받으면 80이죠. 80인가? 하면 80이죠. 3인 80. 금액을 받으면 이제 한 2배로 쓸 요량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돈 있어요. 많아요. 아니 저는 계속 뭐 지금 한 2달째 3달째 말씀드리지만 저의 역할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상용 근로자잖아요. 저는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맞아요. 예.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네네. 월급쟁이 그러니까.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제 입장에서는 뭐 소비를 전부 다 팍 늘리진 않더라도 꾸준히 소비를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경제적인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쓰고 있는 네. 입장이라서 네. 뭐 일단은 주시면 2배로 갚겠다는 이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아야죠. 네. 왜요? 네. 그러니까 아까 기부 얘기 괜히 했나 해서. 저 정말 약간 뭐 이렇게 뭐 착한 척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약간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기부하겠다고 하는 오해받을 거에 게 대해서. 뭐 그러니까 받으면 기부하겠다고 하게 대해서 이게 근데 저 솔직히 받는 마음이 편하진 않거든요. 이게 제가 저번에도 다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저는 다 주는 게 비용상 맞는 것 같다, 시기상 맞는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걸 받는 마음은 좀 편하진 그 개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예. 이번 기회에 기부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 네네. 기부의 폭이나 이런 방법을 조금 더 넓히는 법안 혹은 네. 제도 이런 거를 아니 좀 그리고 더 선배의 말대로 선배가 막 이런
이렇게 동네에서 막 쓰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 요새 네. 동네 맛집 그러니까 그런 거 무지하게 아주 찾아다니고 동네를 좀 헤매고 다니고 네. 있습니다. 동네를 주로 헤매고 다니고 굉장히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거는 뭐 그래요. 지금 모든 게 지금 소비 절벽 지금 4.4% 상황으로, 서비스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크니까. 생산이 줄어들었다는 게 네. 하여튼 통계 내고 최대 폭이기 때문에 네. 뭐 제 역할은 그걸 0.00001%라도 다시 네. 회복하는데 최대한 역할을 하는 걸로. 많이 드시는 거예요. 많이들 저 연휴에 하여튼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에 꼼꼼하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운전도 좀 조심하시고 네. 코로나 당연히 수칙 지켜가면서 최대한 가능한 한 저는 저축하는 얘기 손수업 기자한테 대척점이 있습니다. 손수업 기자는 저축을 우선하는데 소비를 하시는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연휴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